보도록 해볼까? 98페이지면 우리 저번 시간에 관성까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관성의 법칙 그래가지고 물체가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이었었고 또 그거에 대한 역으로서 그런 물체가 외부에서 힘을 받지 않는다면은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갖고 일정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도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으면은 등속도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었던 게 관성의 법칙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 그러면은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물리량을 배우게 됩니다. 애초에 우리 뭐 질량, 뭐 무게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한번 온도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아예 처음 들어보는 운동량이라는 것과 충격량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운동량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건데 처음 들어봤지? 그냥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물리량이야. 물리량.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야. 그냥 우리가 새롭게 어떤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싶었어요. 운동하고 있는데 얘가 뭘 가지고 있냐? 운동만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운동량을 표현하고 싶었어. 자,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네. 일단 뭐가 있어야 될까? 자, 얘는 운동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지우개.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왜? 뭐가 없어? 그 I자리. 속도 정답. 속도 정답. 물체가 속도가 존재해야 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얘는 지금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어요. 속도가 알짜리도 나중에 좀 비슷한 걸 맞는 얘기도 맞긴 해요. 운동량은 속도가 필요한 값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 우리 뭐라고 쓸 거냐? P라고 쓸 거예요. P, 약자를 P로 쓸 거고. 그럼 얘는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자, 아까 얘기했던 뭐가 필요하다? 속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물체가 움직여야 돼. 물체라고 하니까 얘는 뭐가 필요할까? 질량 값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P는 M, 질량 곱하기 속력, V로 나타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고요. 밑에 P는 MV 꼭 알아두세요. P는 MV 표시해 두시고요. 운동량은 P는 MV다. 얘 단위 한번 봐볼래? 질량의 단위는 뭐였지? 질량의 단위.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모임? 속도의 단위는 뭐지? 미터 퍼. 그렇지. 그럼 이 단위는 뭘까? 그냥 이렇게 씁니다.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써요. 단위도 꼭 알아주세요. 그냥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뭐 서술형 같은 게 나왔을 경우에는 단위를 꼭 써줘야 되기 때문에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구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랑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질량이 똑같다면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은 커지겠네요. 그럼 속도가 똑같다면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은 커지겠네요. 맞아요.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거. 자,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 밑에 한번 2번 한번 봐볼래? 운동량의 방향값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왜냐면은 자, 얘가 일로 움직이고 있을까? 일로 움직이고 있을 때 물론 질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겠지? 얘를 우리 만약에 좌표계로 놓고 봤을 때 일로 가는 걸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면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이 될 거 아니야? 속도라고 하는 건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량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얘는 마이너스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밑에 운동량의 방향은 일단 운동량의 방향은 무슨 방향을 갖다? 속도의 방향을 갖다 밑을 쳐두시고요. 속도의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은 같아요. 우리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무슨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당황할 필요 없어. 얘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즉 운동 방향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운동량이었어요. 운동량이요. 자, 질량. 어떤 물체가 2kg이야. 얘가 이쪽 방향으로 2m/s 속력으로 움직인대. 운동량의 크기는 몇일까요? 4. 계산이라고 낸 거야 이것도? 4예요. 너무 쉽지? 자, 운동량. 오케이, 알겠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운동하는 물리량이었어. 자,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충격량이라는 걸 한번 배울 건데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뭘까? 충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충격. 야, 물체가 지금 얘 충격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지? 충격 받았네? 뭐가 필요할까? 그렇지, 힘. 보였으니까. 충격량이라는 건 힘이 필요하겠죠. 자, 충격량은 우리가 I로 맞습니다. 임펄스라고 해서 I라고 나타내고요. 얘는 방금 얘기했던 힘, F, 힘이 들어가고 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충돌하는 정도를 나타낸 거야. 내가 이렇게 딱 때리는 거랑
시간 때리는 거랑 이 물체가 충돌하는 정도는 달랐겠지. 뭐가 더 컸을까? 내가 오래 때렸을 때. 그거를 표시를 한 게 델타 t. 시간의 충돌 시간으로 표시를 해요. 충돌 시간. 델타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었지? 변화량 나타내는 거. 그냥 얘는 충돌 시간이에요. 그래서 ft라고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N의 힘으로 3초간 눌렀어. 때렸어. 얘의 가전 충격량은 30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얘 단위 한번 봐볼래? 단위. 힘의 단위는 뭐지? 뭐였지? 힘의 단위? 뉴턴. 시간의 단위는 뭐지? 세크 쓰죠 보통. 초 단위 쓰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쓰면 될까요? 맞아요. 끝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단위 새롭게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써요. 자, 충격량은 I라고 쓰고요. 얘는 F 곱하기 T. FT 아일랜드. FT. 외우고 싶지? FT 아일랜드. 그러니까 I는 FT야. FT는 I. 충격량. 이걸 보고 만든 거 아닐까? FT 아일랜드. 다 문과였던 아니 다 이과였던 거. 그런 거지. 그래도. 자, 그렇다. 다시 책 보면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충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I는 F 델타 T 표시해 주시고요. 이렇게 표시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단위는 뉴턴 세크가 있을 거예요. 옆에 킬로그램 퍼 미터 퍼 세크도 있는데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충격량의 크기는 그러면은 당연히 똑같은 시간 동안 충돌할 거면은 강한 힘으로 강렬할수록 셀 거고요. 같은 힘으로 작용할 거면 오래 작용하는 게 더 충격량이 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 자, 내가 얘를 이렇게 때리는 거랑 이렇게 때리는 거랑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이 같아 틀려. 다르죠. 충격량도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신 이 충격량의 방향은 무슨 방향 같을까? 힘의 방향과 같겠지 당연히. 시간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 밑에 나와 있네요.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 밑줄 쳐주시고요.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즉, 너네 지금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산을 한다거나 문제에서 말로 나왔을 때 이 방향 값을 굉장히 잘 설정을 해줘야 돼. 방향의 값을 너네가 잘못 설정해주면은 값이 다 틀려질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이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 99페이지 넘어가서 그래프가 나와 있네. 얘는 이 충격량에 대한 그래프인데, 자, 옆에 위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과학에서 그래프 나오면 내가 뭐부터 하라 그랬지? X축과 Y축이 뭔지부터 보라고 그랬었지? X축이 의미하는 게 뭐야? 시간이네. Y축이 의미하는 게 힘이네요. 그럼 FT가 이렇게 FT가 이렇게 나와 있어. X라고 하면 T. FT가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래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얘가 의미하는 건 일정한 시간이 흐를수록 일정한 힘을 받았다는 소리겠죠? 그렇지? 일정한 힘을 받았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뭐 하고 싶을까? 넓이고. 그렇지.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충격량. 그럼 충격량. 자, 이제 FT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 뭐 해볼 생각을 해라? 넓이를 구해볼 생각을 해요. 우리 과학에서 그래프가 나오잖아. 크게 두 가지. 물론 그래프 분석은 여러 가지를 해야겠지만 먼저 뭐부터 해봐야 돼? 항상 넓이를 구해본다거나 기울기를 구해봐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뭐 구할 필요가 없겠지만 넓이 구해본다거나 기울기 꼭 구해볼 생각을 해야 돼. 얘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구해봐야겠죠. 충격량이 될 거니까요. 얘는 아주 이상적이야. 힘이 일정하게 작용했으니까. 그러면 실제 충돌은 이렇게 나올까? 안 나오겠죠. 여러 가지 충돌이 있을 텐데 이런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네. 얘는 뭐야? 힘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충돌이겠지. 하지만 얘도 의미하는 건 뭘까? 넓이가 의미하는 게 충격량이에요. 자, 얘도 실제 충돌은 아니야. 실제 충돌은 실제 막 이렇게 빵빵 부딪히는 충돌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일어나거든. 자, 이거 무시할 필요 없어요. 여기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다? 충격량이다. 자, FT 그래프에서 넓이가 충격량이에요. 맨 위에 그래프 아래분의 밑줄 넓이는 충격량을 나타낸다. 넓이는 충격량. 넓이는 충격량을 나타낸다. 무조건 넓이 구할 생각하지 마. FT면 하는 거야. 힘 시간 그래프일 때만 구하려고 해야 돼요. 보통 이제 과학을 잘 못하고 어려워하는 그래프를 잘 못 보는 친구들이 그냥 넓이만 생각해서 다른 거 여기 막 옆에 운동량 막 이렇게 나와 있어. P. 근데 막 넓이 구하고 앉아있고 막 이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요거에 대한 그래프가 그렇게 되는구나.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잘 봐. 왜 얘를 같이 배웠을까? 두 개가 연관이 있다는 뜻이겠지? 자, 단위 한번 봐볼래? 자, 얘 아까 뉴턴 세크였었지? 자, 뉴턴은 F는 뭐였지 원래? F는 뭐였었지? F는 전 시간에 배웠잖아. F는 플로우.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그냥 F는 뭐로 구했죠 원래? F는 뉴턴의 제2법칙. F는 MA였어요. 기억 안 나? 그리고 우리 무게 W는 mg였었잖아. 그게 F는 MA랑 똑같은 거였었잖아.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랑 똑같거든. 그럼 이게 잠깐 이거 힘 한번 바꿔볼까? 얘는 질량 킬로그램 곱하기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었지. 요거를 한 방에 바꾼 게 뉴턴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바꿨어.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돼? 세크를 곱해주면 좀 얘랑 같은 수식이겠네. 근데 이 제곱이고 얘 세크니까 약분 되겠네요. 그럼 뭐만 남지? 요만 남겠네. 얘랑 똑같네요. 무슨 얘기일까? 운동량과 충동량은 서로 같은 값이에요. 거의. 의미만 달랐지 거의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밑에 아까 왼쪽에 충격량 배웠을 때 내가 단위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얘기했던 게 이것 때문인 거야. 그럼 두 개가 거의 같은 값이구나. 두 개가 서로 전환될 수 있는 값이구나 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도 당연한 게 잘 봐라. 어떤 물체 질량 m인 물체가 뭐 여기 처음 속도 V0라는 처음 속력이 존재를 하고 있었어. 얘가 힘을 안 가할 거야. 그럼 얘의 속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러면 얘는 나중 속도도 어떻게 될까요? 질량 m 곱하기 나중 속도는 똑같이 V0 이렇게 되겠지? 얘는 속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운동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질량은 변할 일 없으니까 운동량 안 변해요. 안 변했겠지? 자 근데 그럼 내가 이번에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얘가 있는데 여기다가 F 힘을 가해볼게. F만큼의 힘을 가해볼게. 물론 얘가 힘을 가한 시간이 존재하겠죠? 뭐 T초 동안 힘을 가해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까? 속력이 더 빨라졌겠죠? 얘가 일로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뒤에서 F라는 힘으로 밀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의 속력은 빨라졌겠네요? 그럼 나중 속력 V라는 게 생겼겠지? 나중 속력과 처음 속력 중에 누가 더 커? 나중 속력이 더 크겠네요. 그럼 요때의 운동량, 요때 가지고 있는 운동량 P 처음이라고 해볼게. 내가 위에서 써줄게. 요때 가지고 운동량을 P 제로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나중에 있는 운동량 얘를 P라고 해볼게. 누가 더 클까? 당연히 나중 운동량이 더 크다고. 얼마만큼 커졌을까? F만큼이라고 하면 되지. FT만큼. 그렇지. 충격량만큼 더 커지겠죠. 왜? 단위가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한 충격량을 만약에 I라고 해볼게요. 그럼 수식이 성립하겠네. 원래 있던 운동량에다가 뭘 더해주면 돼? 내가 가한 충격량을 더해줬을 경우에는 뭐가 될까? 나중 운동량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치? 요 수식이 성립을 하겠네. 얘 조금만 변형시켜볼게. P를 넘겨볼게요. P0를. 그러면은 뭐가 나올까? I 충격량은 P-P0가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에요. 운동량이 뭘까?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될까? 델타 P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충격량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로 계산할 수 있어?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랑 같다? 충격량과 같다라는 어마어마한 정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아니요. 진짜 나는 거 같지? 네. 표정이 심각하게 아니. 그래.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이거 엄청나게 많이 써먹을 거예요. 이제부터. 대부분 예로 풀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네.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력 빼기 처음 운동량. 한글로 써야 돼. 밑에 이거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더 자세하게 써주면은 얘를 다시 써주면 어떻게 써줄까?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시간.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이니까 나중 운동량 mv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mv 제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얘랑 요거겠네요. 두 개 밑에다가 저 글 써 있는 데다가 밑에다 써주세요. 요걸로 계산을 많이 해나갈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을 것이므로 얘 한번 해볼까? 잘 봐. 새끼의 질량이 2kg이었어. 처음 속력이 2m/s였답니다. 내가 F는 3N의 힘으로 2초 동안 가했대요. 자, 나중 속력 V는 몇이 됐을까요? 자, 똑같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이 변했겠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랑 같을까?
충격량과 같겠네요. 물론 66원은 똑같을 거야.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에다가 내가 충격량을 가했으니까 나중 운동량으로 증가했을 거고요. 이렇게 똑같이 풀어도 돼. 내가 가한 충격량 I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충격량은 1 곱하기 시간 몇 뉴턴? 3뉴턴. 시간 몇 초? 2초. 얘 몇일까요? 6이에요. 자, 처음 운동량이 몇인데 2m/s의 속력으로 몇 킬로그램이야? 2kg짜리가 움직이고 있네. 운동량 몇일까? 4겠네요. 더하기 4는 몇일까? 10이죠. 그럼 나중 운동량이 몇이다? 10이라고. 얘 운동량은 mv잖아.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이 몇 킬로야? 2kg이잖아요. 그럼 얘는 mv인데 얘가 2 곱하기 v니까 v는 5가 되겠네요. 나중 속도는 몇이 될까? 5m/s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물론 여기다가 바로 딱 그냥 수식 다 때려 박아도 돼요. 이거 때려 박아도 안 나왔어 계산이? F 5 T 3이었어요. F3 T 2 처음 질량 2 나중 속도 얘가 궁금한 거고 처음 속도 질량 2 처음 속도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1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지금 2차 방정식 다 배울 거 아니야. 1차 방정식이야. 계산해봐. 6 4 넘어가면 10 나누기 2 5 오케이. 처음이어서 그런 거겠지? 처음이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될 겁니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라는 거 무지하게 중요할 거예요. 무지하게 작용할 겁니다. 중요합니다. 좀 어렵게 나오면은 막 부딪히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밑에 나와 있는 3번 내용이 그 얘기를 한 얘기를 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운동 속도의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이 두 개가 같았지.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됐어? 더 커졌지. 만약에 얘를 이 상황에서 내가 힘을 이렇게 가하지 않았고 반대로 가 있어 봐. 힘을 F를. 그럼 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지겠지. 운동량이 어떻게 됐을까? 줄어들 거예요. 그럼 수식이 성립할까 안 할까? 똑같이 성립해요. 당연히. 대신에 그렇지 뭐가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방향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방향을 내가 플러스로 잡은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2, 얘가 플러스 5가 되는 거였지. 근데 F의 방향이 반대로 작용했으니까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 값이 될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값이 됐어야 되겠지. 성립은 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향 주의하라는 얘기야. 방향 값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놓게 될 겁니다. 자, 맨 마지막 한번 봐볼까? 맨 마지막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사실 우수식은 FT는 mv-mv 제로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해준다는 거는 요 변화량 자체를 크게 해준다는 얘기잖아. 다른 얘기로 뭘 키운다는 얘기일까? 충격량을 키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충격량을 키우면 우리는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진다는 얘기겠네. 자, 어떤 물체가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그럼 얘한테 충격량을 세게 할수록 나중 운동량이 커지니까 뭐가 커지는 거야?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뭐가 커져? 나중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자, 어떤 물체에다 내가 충격량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나중 속도가 빨라지겠네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 그러면 자, 충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해주면 될까? 얘 곱한 걸 키워줘야 될 거 아니야? 뭘 키워주면 될까? F를 크게 하거나 또는 시간을 크게 길게 하거나. 자,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똑같이 어떤 공이 뭐 여기 야구 골프공이 있었어. 얘를 칠 거야. 이렇게 톡 치는 거랑 세게 톡 치는 거랑 누가 더 셀까? 세게 치는 게 충격량이 더 크겠지. 그럼 얘가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니까 더 멀리 날아가겠지. 그렇다면 내가 똑같이 스윙을 때려박을 거야. 근데 스윙을 하는 딱 이렇게 떼서 끝난 거랑 빡 스윙을 때리는 거랑 누가 더 충격량이 클까? 스윙하는 게 더 크겠죠. 왜? 공이 조금이라도 내가 이 골프채한테 힘을 더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변해? 뭐가 더 커져? 충격량이 커져.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커져. 나중 속도가 커져. 더 멀리 날아가요. 그래서 골프 칠 때 다 멀리 칠 때 스윙을 해야 되는 거야. 야구 선수들도 칠 때 야구공 날라올 때 이렇게 팽 이렇게 때려 딱 스윙 치지. 왜 그러는 거야? 충격량을 키워주는 거예요. 나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운동성에서 다 적용이 되고 있던 거였어.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너네 뭐 총게임 좋아하니까 총도 너네 뭐 우리 요만한 권총 있지. 권총 막 쏘면은 몇 방이면 죽고 한 세대 차 아니면 몇 방 쏴야 죽지.
근데 막 이런 TRG나 이런 뭐 AK도 마찬가지 몸 몇 방 쏘면은 어때? 죽지. TRG는 한 방에 죽죠. 안에 들어가는 총알은 다 똑같아. 근데 왜 TRG는 데미지가 세고 권총은 데미지가 약할까? 총알 길이 달라요. 총알 길이 아니? 총알 길이가 아니라 운동량이 운동량이 달라질 거니까 왜 다를까? 자, 화약 똑같은 총알을 써. 이 총알이 출발하는 이 맨 처음에 받는 힘 F는 똑같아요. 그렇지. F는 똑같아요. 근데 권총은 길이가 짧잖아. 그러면은 F는 큰데 F는 똑같은데 델타 T가 T 하고 짧아. 삐뿅 하고 여기까지밖에 힘을 안 받아. 그럼 힘이 충격량이 상대적으로 별로 안 크겠지? 근데 TRG 요만하지? 빵 쏘면 이 힘을 이 기간 동안 받는 거야. 이 델타 T가 물론 얘나 뿅이나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잘 봐.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가는 0.000 몇 초겠어. 얘는 0.000 몇 초겠지. 근데 요 차이가 요 시간 차이가 거의 뭐 길이가 몇 배 차이 나니까 거의 몇십 배, 몇백 배가 차이가 나요. 그럼 이 힘 차이, 충격량 차이가 그만큼 커지는 거야. 그럼 다 속도로 바뀌겠지. 그래서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돼서 더 데미지도 세고 더 멀리 나가는 거야. 권총은 보통 뭐 사거리 같은 게 한 50m 이 정도 되거든. TRG는 모르겠다. K2 써봤으니까 K2 조준 사거리가 450m인가 그러고 최대 2km까지 날아가. K2는 요 차이랑 요 차이도 그런 차이가 나요. 뭐 하려고? 나중 운동량을 키워주려고 길이가 긴 거였었어요. 그렇지? 이제 우리 야구 같은 거 할 때 학교에서 야구 같은 거 배우실 거 아니야? 그럼 스윙하라고 막 할 거야. 스윙을 왜 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충격량을 키워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높여서 나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예를 고를 줄 알아야 되겠지. 대포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곳 쏘는 대포는 짧아요. 먼 곳을 쏘는 대포는 길어요. 왜? 충격량이 원리예요. 이것도. 시간에 대한 원리. 물론 너무 길면 안 되지. 그때는 이제 마찰 때문에 이제 손실이 더 커지기는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야. 그래서 밑에 예를 보면은 대포를 쏠 때 포신이 길수록 이거 뭐 늘리는 거야? 시간을 늘리는 거지. 이게 권총이랑 TRG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을 늘리는 거다. 옆에 써놔. 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 그 밑에는 뭐지? 야구공을 큰 힘으로 쳐. 이건 힘을 늘리는 거지. 어차피 둘 다 뭐가 늘어나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을 늘리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범들에 대한 예들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밑에 개념 속수. 자, 100페이지를 가보면은 자, 똑같아. 새롭게 배우는 건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요 F에 한번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 힘. 물리는 힘에 관련된 학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물체가 충돌을 했을 때 이 받는 힘, 요 힘을 우리는 자, 책에 나와 있죠. 평균 힘 또는 충격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충격력 밑에다 써놔. 충격력. 충격력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힘이란 학교에서 평균 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충격력이라고 그냥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둘 다 그 얘기를 하는 거군요. 왜 평균 힘이라는 얘기를 쓰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물체가 실제 충돌은 이런 식으로 충돌이 일어나요. 요 힘은 그럼 어디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이 힘의 평균값, 요 평균값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요걸 평균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균힘 또는 충격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힘을 우리는 이 평균힘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시간을 나누면 되겠죠.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힘은 운동량의 변화량에다가 시간의 변화량, 시간을 나눠주면 될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문제. 아까 했던 거. 2kg의 물체가 2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물체의 나중 속력이 5m/s의 속력이 됐답니다. 자, 그럼 이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을 거고 몇 초 동안 받았겠지? 만약에 이 받는 시간이 힘을 3초 동안 받았었대. F라는 힘을 3초 동안 받았더니 이 2m/s의 속력으로 달리던 물체가 5m/s의 속력으로 변했대요. 운동량이 어떻게 됐어? 증가하게 됐네요. 그럼 운동량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겠네. 이 힘은 몇일까요? 평균 힘은 F는?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지? 이건 똑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을 건데 우리는 이 충격력, 즉 평균 힘 F가 알고 싶다고 이때의 운동량 몇이야? 그럼 집어넣으면 되잖아. G양 2kg, 속도 2m/s. 미안. 처음 운동량이죠. 곱하기 2m/s. 나중 운동량은 속도가 5m/s겠죠. 얘를 빼준 게 충격량이 될 거야. 그러면 5, 20에서 2, 4 빼니까 충격량은 6이 되겠지. 이 FT가 몇이 돼야 돼? 6이 돼야 돼. 근데 몇 초 동안 가였대? 3초 동안 가였대. 그러면 F는 2. 알겠어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이 정도 계산은 개 쉬운 거야.
이런 식으로 이 평균 힘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평균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나와 있죠. 요 얘기예요. 요 어디 있어? 평균 힘은 시간을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P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네요. 얘가 의미하는 거 뭐야? 운동량이 점점 커지고 있지?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겠네요. 여기서 뭘 하고 싶어? 넓이 구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뭐 하고 싶어?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기울기는 T분의 P가 되겠네. T분의 P 의미하는 거는 평균임이 될 거예요. 여기서의 기울기는 평균임이 되겠지? 이건 뒤에 문제에서 한번 봐볼게. 문제 한번 나올 거니까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밑에 평균 힘과 충돌. 자, 어떤 물체가 충돌을 할 거야. 그냥 물체가 얘가 어떤 물체가 가고 있다가 충돌을 한번 해볼게. 충돌을 딱 할 건데 이 충돌할 때 어떤 경계가 있냐면은 자, 내가 지금 달리고 자동차가 있었어. 가고 있었는데 벽에다가 그냥 빵 박을 거야. 이 차 어떻게 돼? 박살나죠. 앞에 볏짚을 쫙 쌓아놨어. 이 차 볏짚에 박을 거야. 박살나? 안 박살나죠? 왜 안 박살날까? 자, 차가 똑같이 움직일 거야.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은 똑같겠지. 즉, 이 차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을 거예요. 그럼 이 차가 이 벽면 또는 이 지푸라기에 가하는 충격량은 똑같겠지? 얘가 똑같다고. 근데 잘 봐. 벽에 딱 부딪혔어. 그러면은 빵 부딪히면 충돌 시간이 매우 짧지. 빵 하고 끝나잖아. 그럼 이 모든 충격량이 시간 곱하기 힘인데 힘이 매우 작다는 소리지. 그럼 모든 충격량이 전부 다 뭐로 변해? 충격력, 평균 힘으로 바뀌겠네요. 그럼 나는 큰 힘을 받겠네. 벽에 박으면은 내 몸은 박살이 나요. 차는 박살이 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푸라기에다 박을 거야. 그럼 지푸라기한테 박는 순간부터 이 시간은 시작이야. 그럼 얘가 푸우욱신 하면 박을 동안 T가 꽉 늘어나지. 그러면은 T가 쫙 늘어나니까 힘은 쫙 줄어들어요. 그럼 차가 받는 힘은 쫙 줄어들어요. 차는 부서져 안 부서져? 안 부서져요.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즉 충격량은 일정한데 충돌 시간에 따라서 충격력 또는 평균 힘은 달라지겠지. 예를 들면 충돌 시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힘은 커질 거고요. 시간이 크면 클수록 힘은 작아질 거고요. 자, 밑에 내용 한번 가볼까? 1번 평균 힘과 충돌 시간의 관계. 충격량이 같을 때 밑줄 쳐볼까요? 충돌 시간이 짧을수록 평균 힘은 커져요. 자, 너네 헷갈려하는 거. 충격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옆에다 써놔. 충격량은 변하지 않았다. 충격량은 변하지 않지만 충돌 시간이 늘어나면은 힘이 줄어들고요. 시간이 짧아지면은 힘이 커지게 될 거예요. 밑에 지푸라기랑 벽에 박는 얘기가 나와 있죠. 늘어나는 벽이 생기면 어떡해? 늘어나는 게 그러면 잘 안 부가지겠죠. 차가. 이런 원리가 우리 주변에 엄청 많아. 대표적으로 자, 내가 계란을 이렇게 딱 들고 있어. 얘를 떨굴 거야. 똥 놓을 거야. 왜 무슨 운동하지?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연직 그걸 뭐라 그러지? 낙하 무슨 낙하? 자유낙하 운동하겠네요. 자유낙하 무슨 힘밖에 안 받지? 중력밖에 없지. 그럼 내가 동시에 얘를 떨굴 거야. 그럼 얘네 움직이는 속도는 똑같겠죠? 자, 근데 하나는 바닥에다 떨굴 거고 하나 밑에다가 우리 마약 베개 이런 매트리스 졸라 푹신한 걸 깔아놨어. 동시에 떨굴 거야. 그러면 얘가 매트리스에 닿기 전이나 바닥에 닿기 전이나 어차피 속도는 똑같겠지. 그럼 뭐가 똑같을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네. 뭐가 똑같아? 충격량이 똑같겠죠. 얘가 똑같아요. 근데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깨지지. 거기 매트리스 떨어지면은 안 깨지죠. 왜일까? 충격량은 똑같은데 바닥에 닿는 순간 이 델타 T가 닿는 순간 T가 T 하고 끝이지. 모든 충격량이 다 뭐로 변해? 충격력. 이 힘으로 변해요. 얘가 큰 힘을 받아서 뿌가지는 거야. 근데 매트리스 떨어지면 얘가 푹신 하면서 T가 조금이라도 생기지. 쫙 늘어나지. 힘이 쫙 줄어요. 자, 이게 별 차이 안 나 보이는데 델타 T가 바닥에 닿았을 때는 뭐 0.000 몇 초일 거 아니야. 빡 반응성은 빠가지니까. 매트리스에 얘가 만약에 1초만 닿아봐. 그래도 힘이 몇백 분의 1로 줄어요. 몇천 분의 1로 줄을 거예요. 바닥에 닿는 거랑.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지? 그치? 이런 원리가 우리 주변에 무지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여기 탁 때리면 아픈데 여기다 탁 때리면 아프지도 않지. 왜 그럴까? 얘가 델타 T를 증가시킨 거야. 푹신하니까요. 안전도구의 원리가 다 이런 원리를 씁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밑에 그래프 한번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FT 그래프가 있네요. 어차피 넓이는 충격량이 될 거야. 그럼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을 거고 지금 이런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네요. 자, 흰색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과 노란색 그래프 좀 내가 그림을 좀 오버해서 그리긴 했는데 이 흰색의 면적과 노란색의 면적이 똑같대요. 그러면 뭐가 똑같다는 얘기지? 충격량. 그렇지. 충격량은 얘나 흰색이나 노란색이나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얘랑 뭐가 다르지? 흰색은 시간이 짧고 힘이 큰 거고 노란색은 시간이 길고 힘이 작은 거고. 자, 여기에서 내가 계란을 던졌었을 때 밑에 떨궜었을 때 매트리스에 떨어진 건 흰색일까 녹색일까 노란색일까? 노란색이 되겠죠? 왜?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였으니까요. 이 그래프를 보고 또 내가 판단할 줄 아시면 돼요. 올바른 이해인지. 이런 그래프 해놓고 바닥에 떨군 게 노란색이다.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겠지. 그렇지? 그래프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단단한 바닥, 통실한 방석. 어차피 SA랑 SB의 면적의 넓이는 같을 거니까요. 그래갖고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같지 지금. 근데 평균 힘은 누가 더 커? A가 더 커요. 바닥이. 시간은 B가 훨씬 더 크겠지?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요 원리로 우리 주변에 사용되는 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까 대표적으로 바닥 쿠션도 얘기했었지. 이거 되게 많아. 우리 너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에어백? 에어백도 마찬가지고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자동차 주변에 다 딱딱해? 뭐 달려있어? 제일 겉에. 겉에. 다 존나 단단해 자동차? 범퍼 달려있어요. 범퍼. 앞, 뒤 다 범퍼 달려있지. 범퍼 뭐야? 발로 빵 쳐도 떨어져요. 너네 주먹으로 빵 때리면 그냥 찌그러져요. 쉽게 찌그러져요. 그리고 범퍼는 쉽게 부서지고 쉽게 갈 수 있게 만들었어. 왜 그랬을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야. 범퍼는 부서지라고 만든 거예요. 가는 시간. 그렇지. 딱 부딪혔을 때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이 델타 T를 늘려서 얘를 줄이려고. 만약에 이게 다 존나 쇠로 돼 있어. 땅 받는 순간 이 모든 힘이 모든 충격량이 힘으로 바뀌어갖고 안에 있는 나는 그 힘을 다 받고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범퍼 너네 자동차 차체 보잖아. 속 안에 다 비어 있어 텅텅. 차체가 왜? 찌그러지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차 문콕 뒤에서 뭐 박았을 때 차 쉽게 찌그러져요. 일부러 왜? 안전하려고 그러는 거야. 마찬가지로 에어백도 내가 그냥 사고 나고 여기다 핸들에다 박아서 갈비뼈 다 박살나요. 근데 에어백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 박으면은 델타 T가 생기잖아. 그러면은 힘이 줄어들고 델타 T가 생겨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백의 원리, 범퍼의 원리 전부 다 이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얘가 됐었던 거지. 엄청 많아요. 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내가 여기서 떨어질 거야 위에서 떨어질 때 우리 어떻게 떨어져? 이렇게 팍 무릎 구부리지. 왜일까? 델타 T를 늘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 그냥 이렇게 빵 떨어지면 허리 박살나요. 이렇게만 해도 한번 해봐. 이렇게 살짝 해봐. 허리 겁나 아파. 그대로만 딱 돼도. 그냥 이렇게 싹 하면은 내가 델타 T가 생겼기 때문에 충격력을 덜 받게 되는 거야.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많아요. 야구공 던졌어. 맨손 잡으면 아프지. 글러브 잡으면 안 아프지. 왜 안 아플까? 글러브 푹신하죠? 푹신 델타 T를 늘려준 거예요. F가 줄어든 거지. 우리 운동 도구들 막 호구 같은 거 있지. 호구? 뭔지 알아? 운동했던 애들? 안정 도구들 막 푹신한 거 끼잖아. 이거 뭘까? 탁 때렸을 때 델타 T가 조금이라도 생겨나면은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뭐 누가 좋은 일을 하시면 막 위에 누가 막 나 죽을 거야 하면서 뛰어다닌다고 막 자살하려고 막 하고 있으면 밑에 119 와가지고 밑에다 못 깔지? 매트리스 깔지. 왜 깔까요? 똑같이 떨어져. 둘 다 자유낙하할 거야. 속도는 질량이랑 상관없어요. 누가 떨어지는 동시에 도착하겠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아. 바닥에 떨어지면 델타 T가 매우 작으니까 나는 그 모든 충격량과 힘을 받았을 때 몸은 박살이 나죠. 해체가 되겠지. 하지만 매트리스 떨어지는 순간 푹신하면서 얘가 쫙 늘어나고 F가 쫙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나는 살아남을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주변에 이러한 얘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밑에 기계사 뭐야?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장치란 얘기가 되겠지. 안전장치의 원리 보면은 뭐 관성형의 몸이 쏠리는 걸 방지, 이건 안전띠가 될 거고요. 충돌이 일어났을 때 힘이 작용하는 밑줄, 시간을 길게 하여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가 작아지도록. 그렇지. 요 원리야. 그래갖고 밑에 얘들 오른쪽 그림도 다 얘들이 다 그런 예예요. 옆에 막 이런 모서리에 지금 막 고무 패킹 달려있는 이유가 뭐야? 그냥 여기 쇠떡이었으면 박으면 개 아파요. 근데 이 고무, 그나마 이 고무 자체가 조금이라도 덜 아픈 거야.
살짝이라도 피를 만들어주니까. 우리 공 받을 때도 피구 같은 거 할 때 팍 받으면 이렇게 푹 받아 이렇게? 뒤로. 우리 이렇게 하면 받지. 내 스스로가 뭘 하는 거야? 델타 T를 늘리는 거야. 힘을 쭉 적게 하려고. 우리 주변에 무지하게 많아요 이런 게. 우리 운동하는 사람 떨어질 때 뭐하지? 낙법하지. 낙법할 때 몸 구르지. 왜 그러는 거야? 바닥에 닿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거야. 얘를 늘리려고. 힘이 줄어들 거니까요. 오케이? 이거 얘들 찾는 건 어렵진 않아. 근데 너네가 이제 또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런 안전장치를 이용한 얘들이랑 우리 앞쪽에 배웠던 거 기억나? 앞쪽에는 무슨 얘들이 있었지? 충격량 자체를 키우는 얘들이 있었지? 예를 들면은 아까 대포 포신 길고 짧은 거 이거랑 대포 포신 짧은 거랑 에어백이랑 같은 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같은 충격량에 대한 얘는 맞지만 대포 같은 경우는 충격량을 키워주는 얘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에어백은 충격량은 충격량 줄어 안 줄어? 안 줄어요. 충격량은 일정할 때 충격력을 줄여준 거예요. 너네 실수하는 것 중에 많이 방금 얘기한 거 그거 하나. 이거 에어백 원래 충격량 줄여주는 거 아니야. 충격량은 똑같아야 돼. 뭘 줄여주는 거야? 평균 힘,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야. 방금 잘 얘기한 거야. 그런 식으로 실수를 많이 해. 낚시당하면 안 돼요. 충격량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플러스 강의 3번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 여러 가지가 쫙 있네요. 우리 번지 점프 달 때 안 해본 사람들 많겠지만 나도 안 해봤다. 번지 점프 할 때 난 얘가 쭉 잡아당기지 계속 델타 T를 쫙 늘려주니까 난 안 아픈 거예요. 재밌어요. 개념 속도 한번 가볼까요? 4분의 4분의 답은? 400. 400N. 오케이. 자, 봐보면은 이런 얘기야. 200kg의 어떤 물체가 1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얘가 어떤 힘 F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대? 멈췄다네요. 멈췄다네요. 그럼 계산할 수 있겠지. 자, 어차피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랑 같아? 충격량과 같을 거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을 거고요.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가 몇 초야? 5초라네. 곱하기 나중 운동량이 몇이야? 나중 운동량 0. 그렇지. 속력이 0이니까 빼기 처음 운동량 질량 200kg 곱하기 속력 1. 요거랑 같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5를 나누게 되면 F는 몇이 나와? 마이너스 400 나오지. 마이너스 400이 의미하는 건 뭘까? 반대. 그렇지. 그냥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물어봤어? 평균 힘의 크기만 물어봤잖아. 크기, 절대값 물어봤어요. 보통 절대값만 물어볼 거야. 크기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00N지만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그냥 400N만 쓰면 될 거고요. 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하시면 됩니다. 자, 6번을 보면은 5kg인 물체가 이쪽 벽면으로 5m/s의 속력으로 돌진을 해가지고 벽에 부딪혀가지고 반대로 튀어나오는 게 이제 V라는 속력으로 튀어나왔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그렇게 문제에 나와 있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게 벽한테 충격을 받았겠지. 그러니까 속력이 반대로 움직여가지고 일로 갈 때랑 벽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랑 속력이 반대로 됐을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자 문제를 보면은 V를 구하란데 공과 벽이 충돌할 때 벽이 공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가 45Nm/s이다. 그럼 충격량의 크기가 45Nm/s일 거예요. 충격량이 45Nm/s라면은 그럼 이 공이 와가지고 이 벽한테 충격을 받았겠죠. 공이 벽에 가한 충격량과 벽이 공에 가한 충격량은 어차피 작용 반작용으로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를 보면은 벽이 공에 가한 충격량이네. 벽이 공한테 충격을 가했다는 얘기죠. 벽이 공한테 충격을 가했대. 당연하지. 그러니까 공이 반대로 움직였을 거 아니야. 당연히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얘는 충격량이 반대, 벽이 공에다 가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우리가 수식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F 델타 T는 운동량의 변화량 MV-MV0에 넣고 계산을 할 때 얘는 수식적으로 넣을 때 내가 오른쪽 방향을 만약에 플러스로 잡았으면 얘는 플러스 5가 되는 게 맞겠지. 얘는 갔을 때 얘는 몇을 넣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45가 돼요. 왜? 방향이 반대니까. 우리는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요. V 같은 경우는 뭐 방향 필요 없어. 어차피 계산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보나마나. 왜? 반대로 움직일 거니까. 그럼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이때 우리가 받은 충격량 얘 자체가 몇이라고? 45라고. 몇? 마이너스 45라고. 왜? 방향이 반대일 거니까. 자 그러면 얘의 질량, 처음 운동량은 얘 나중에 운동량 얘가 궁금한 거잖아. 얘를 구할 거니까
5 질량 5kg 곱하기 V 이렇게 되겠네. 빼기 얘 처음 질량 5kg 속력 처음 속력은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기 때 이렇게 되면 계산이 맞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25일 거고 넘어가면은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 따라서 5V가 마이너스 20 V는 마이너스 4m/s가 나오게 되겠네.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냥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는 얘기야. 문제에서는 어차피 크기를 물어봤잖아요. 충격량이 튀어나오는 속력, 튀어나온다라는 앞에 접두사가 있기 때문에 V는 4m/s로 튀어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방향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를 플러스로 잡았었다. 맨 처음에 이 충격량의 크기를 반대로 오는 거를 마이너스로 안 잡고 플러스로 잡았으면 값이 다 틀려졌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량과 충격량에서의 방향을 꼭 잘 체크해주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봐볼까?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02페이지가 아니라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자, 물체 문제는 다 읽어봤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운동량이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네. 물체는 5kg짜리였겠네요. 자, 그럼 얘는 여기서 문제 알 수 있는 거. 처음에 속력 몇이었을까? 0. 그렇죠. 0이었죠. 운동량 0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0이었어요. 근데 얘가 그러면은 점점 돼가지고 속도가 결국엔 빨라졌다는 얘기가 되겠네. 빨라졌을 거예요. 자, 얘는 속도가 지금 얘 그래프야. 운동량이 20까지 변했네요. 그럼 5초일 때 이때는 속력이 몇일까? 4m, 4가 되겠죠? 이때의 속력은 몇일까요? 4m/s의 속력으로 증가했겠네요. 그치? 또 알 수 있는 게, 자, 그러면 5초 동안 물체에, 지금 얘는 운동량이 몇이었지? 0에서 몇으로 변했어? 20만큼 변했네요. 5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몇일까요? 5초가 충격량 20이지 그냥. 20만큼 줄었겠네? 근데 얘는 몇 초 동안 받았대? 5초 동안 받았대. 그럼 충격력, 평균 힘은 몇일까요? 4가 되겠지. 그렇지. 얘는 이쪽 방향으로 4N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야.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가보면 1번. 5초 후 이 물체의 속도는 4m/s 맞고요. 여기서부터 5초 동안 물체가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4N입니다. 간단한 얘기로 이거 기울기 구하면 돼요. 기울기 구해도 되겠지? 디귿 0에서부터 10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몇일까요?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뭐랑 똑같을까? 어차피 운동량이 변하는 것 같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10초 동안 물체가 힘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럼 충격량은 여기서부터 5초 동안 받은 거나 여기서 10초 동안 받은 거나 똑같겠지. 몇으로? 20으로. 똑같겠네요. 디귿 맞아요. 그럼 답은 5번이 나오겠네요. 다 맞으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더. 그럼 이 물체가 10초 동안 받은 평균 힘은 몇일까요? 10초 동안 받은 평균 힘은? 오케이. 오, 왜 10초 동안 받은 평균이 몇일까? 2예요. 평균이 어차피 똑같아. F 곱하기 델타 T는 델타 P인데 운동량이 변화량 몇이야? 20이야. 아까 우리 5로 계산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계산했지만 10초 동안 변했다고 해도 어차피 20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얘는 10. 평균 힘을 계산하는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 넘어가게 되면은 2가 되겠지. 5초 동안은 4였겠지만 10초 동안은 2가 되겠죠. 방금 얘기했잖아. 우리 평균 충돌 시간을 늘려주면은 힘이 줄어들 거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자, 지구 시스템을 나갈 차례가 됐습니다. 끝났고요. 우리 물리 쪽은 넘어가면 지구 시스템 나와 있지 쭉 나올 거예요. 다 외워야 돼. 다 외우는 부분이죠. 다행인 거는 여기 이쪽 부분은 어렵진 않아요. 개념적으로 어렵진 않고 특히 지금 112, 113 이번에 배우는 내용 부분은 우리가 중학교 때 한번 싹 다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거 그때는 이게 거의 한 단원이었는데 지금 한 페이지 압축을 해놨어.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기억날 거예요. 중1 때 배웠던 것과 중2 때 배웠던 것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나가고 끝내보도록 해볼게요. 자, 112페이지 위에 가볼까? 위에부터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 구성 요소부터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개라는 걸 의미해요. 개. 태양 시스템, 태양계지 뭐 있지? 태양, 지구, 달, 행성들 그거 말고 모든 위성, 뭐 유성,
다 합쳐 있는 거야. 그 공간을 태양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지구 시스템 보면 지구 시스템은 크게 5가지의 계로 이루어져 있거든. 뭐로 있냐? 배웠어요 우리. 수권, 기권, 생물권, 지권, 외권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오케이? 내려와서 자 우리는 직권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까. 직권 우리 중1 때 했었어. 직권 이때 막 P파, S파 하면서 배웠던 부분이 직권이거든요. 자 지구 이렇게 있지. 땅 직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땅 전체를 의미해요. 지구 반지름 약 몇이었지 기억나 혹시? 그 6,400? 오 뭐야? 어떻게 기억해? 잘했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6,400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아두시면 좋고요. 지구 반지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400km고 우리 지구 기억나? 지구는 가장 표면에 뭐가 있었지? 지각. 그렇지. 가운데 부피가 가장 컸던 멘틀. 그리고 그 가운데 핵이 있고요. 핵도 외핵과 내핵으로 나눴었지. 오 기억날 거야. 자 책 봐보면은 지각부터 한번 볼까요? 지각. 지각은 우리야. 지각 대부분 어떤 돌로 이루어져 있었지? 무슨 광물? 배웠잖아. 귤, 산, 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어 대부분이 93% 이상 규산염 광물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각은 또 2가지로 나뉘었었어. 땅이 있는 대륙 지각과 바닷속에 있는 해양 지각. 이거는 다음에 우리 화산 때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울게요. 그래서 지각부터 보면은 지구의 겉 부분으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됩니다. 알아두시고요. 대부분 규산염 물질로 돼 있죠. 고체야, 액체야? 당연히 고체고요. 알고 있는 내용. 뭐 밑줄 쳐보자면은 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밑줄 쳐두고 규산염 물질 밑줄 쳐주면 되겠죠. 지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부피가 많은 가운데 들어있는 멘틀. 자, 멘틀의 특징 기억나? 멘틀은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기체는 없고 고체야, 액체야. 고체요. 근데 그냥 고체야? 즉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는 얘기를 썼었지. 고체긴 한데 움직이긴 움직여요. 대류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 멘틀 특징을 볼까? 지구 전체의 부피의 약 80% 알고 있을지. 제일 부피가 많을 거야. 그 다음에 밑줄 고체 상태이지만 유동성이 있어. 대류가 일어난다. 이게 지진이에요. 뒤에서 배울 건데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위에 있는 판이 움직여요. 그래서 지진과 화산이 일어납니다. 멘틀은 대류가 일어납니다. 알아두세요. 고체 상태이지만 밑줄, 고체 상태지만 유동성이 있어 대류가 일어난다. 오케이. 멘틀 됐고요. 그 다음에 핵 봐볼 때 혹시 기억나? 밖에 있는 건 외핵, 안에 있는 건 내핵이었는데 외핵은 고체야, 액체야? 고체? 외핵은 액체고요. 내핵이 고체예요. 외핵 이응. 그때 기억날 거야. S파가 외핵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액체 상태다. 이거 막 그때 배웠었어요. 중1 때. 외핵이라는 건 액체 상태고요. 일단 핵 전체적으로 핵을 이루는 물질 제일 많은 거 2개 뭐 있었지? 철과 니켈. 올 기억하네. 철과 니켈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 금속 물질이겠지. 이루어져 있고 외핵은 액체 상태, 내핵은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지. 책 봐볼까요? 외핵 철과 니켈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었지. 밀도가 커요. 기억나? 우리 바다,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됐을 때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아서 핵을 이루고 가벼운 애들은 떠가지고 멘틀을 이뤘다고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외핵 밑줄, 고체 상태의 내핵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외핵은 자 여러분 얘는 액체 상태지 곧 금속인데 그럼 여기서 막 움직이겠네. 철이 막 움직여가지고 뭘 만들냐면은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그래갖고 지구 전체로 보면 지구는 하나의 자석이지. 기억날 거야? 자석 이렇게 생겼었잖아. 북쪽이 무슨 극이었지? S극이죠. 그래서 남쪽이 N극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침반은 하나의 자석이야. 나침반을 나타내는 나침반 어디를 가리켜? 북쪽 가리키잖아. S라고요? 나침반 N극이 어딜 가리켜? 근데 왜 북한이 왜냐면은 N극이 북쪽을 가리키지. 그래서 그래서 N이에요. N극이 왜 북쪽을 가리킬까? N극은 S극을 가리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북쪽은 S극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의 극 자체는 S극이어서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노스가 사우스가 남쪽에 있는 지구의 남쪽 S가 아래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아래쪽을 가리킬까? 아래쪽이 N극이니까요. 그치?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바보 같지 않아요. 바보 같지 않아. 이렇게 하나의 자석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가 만들어낸 거야? 외핵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우리 뒤에서 배울 거지만 이 자기장, 이 하나의 자석 때문에 지구 전체의 자기장이 형성돼 있거든. 이 형성된 자기장 때문에
외부에 있는 안 좋은 물질들, 태양풍 같은 걸 다 막아내줘요. 굉장히 이 외핵이라는 그래서 철과 니켈로 읽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자기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형성이 돼 있어. 지구 자기 주변에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 자 아무튼 그래서 외핵의 철과 니켈의 대리로 지구 자기장 형성 밑줄 쳐두시고요. 외핵입니다.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렇다고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특징 한번 볼까? 이거는 뭐 표시 안 할게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식 공간 제공, 땅을 제공하니까요. 화산 활동으로 기후 변화, 수륙 분포, 해수와의 순환의 영향 당연한 얘기죠.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지각, 이렇게 지각의 구조. 이게 지각이었어. 직권은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 나오는 건 무슨 권? 기권이네. 기권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에어, 공기를 의미하는 건데요. 자, 기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모든 성분을 의미하는 게 기권이고요. 높이 약 1000km, 이거 알아둡시다. 약 1000km, 애들이 막 한 10km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0km 정도까지를 대기권이라고, 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1000km까지 넘어가면 그냥 거의 우주예요. 거의 우주긴 한데 1000km 정도까지의 영향이고요. 우리 기억나지? 중2 때 배웠을 거야. 우리 막 나눴었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나눴었지. 이거 왜 나눴지? 무슨 차이로 나눴었지? 이 N 중요해.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로서 우리가 층을 나눴습니다. 밑줄 쳐볼까요? 층상 구조 나와 있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나누잖아.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밑줄 쳐놓고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알아두세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층을 나눕니다. 총 몇 가지 층이 있었지? 4가지 층이 있었죠. 뭐한 요 정도 나눠보면 알겠죠. 높이 여기가 거의 한 1000km가 된다면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야. 얘를 x축을 온도라고 놓고 보자면은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층을 나눈 건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그럼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여기겠지? 여기 지금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층을 대륙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륙권 보면 알겠지만 여기 높이가 거의 한 10km까지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은 보통 여기에요. 구름도 여기 아래에 있어. 구름도 여기 아래에 있어. 산이 있어봤자 한 이 정도 있고 산 뭐 이렇게 있겠지 아래.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곳은 대륙권이 되는데, 자 대륙권은 어떻게 되느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우리 산 올라가면은 따뜻해, 추워? 춥죠. 온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왜 내려가지? 이유도 알면 되지. 왜 내려가지? 예전에 신서유기에서 은지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 태블릿 많이 뜨지? 네. 떴잖아. 은지원이에요. 비행기에서 에어컨을 틀어주는 이유가 올라오면 뜨거우니까 에어컨을 틀어준대. 왜? 태양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뜨겁지 않냐고. 에어컨 틀어준다고 그래서. 어이가. 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비행기는 여기 날아다니거든. 조금 더. 별로 안 높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올라가면 추울까 더울까? 춥죠. 왜 추울까? 근데 그걸 보고 난 그 주변에 아무도 반박을 안 하는 거야. 아니 웃고만 있고 저 멍청이 막 이러는데 너무 싫었어. 그걸 왜 반박을 못해? 왜 위에가 왜 더 추워? 왜 춥지? 산 올라가면 왜 추워? 너네도 모르네요. 보면서 그냥 웃기만 했으니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야지. 이유는 뭘까? 위로 올라갈수록 얘는 잘 봐. 물론 태양의 내려빛도 있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지표면을 때린 다음에 뭐 되지? 반사되지. 이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되거든. 반사되는 게 올라갈수록 지구 반사되는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약해져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져요. 플러스 강이 3번에 나와 있죠. 밑에 대륙권 보면은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가 밑줄 쳐놔.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따뜻한 바람이 위로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위가 더 따뜻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그것도 이제 얘기해 줄게요. 그렇게 되는 거겠죠. 물론 위니까 올라갈수록 온도가 위가 더 작아요. 온도가 더 작아요. 그래서 은지원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린 얘기를 해줬어야지. 바보야. 지표면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더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단다. 물론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건 맞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차이는 미미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방금 말했듯이 온도는 떨어질 거야. 그럼 위에 있는 온도가 차갑네. 아래에 있는 온도가 뜨겁네. 차가운 공기가 무거워 가벼워? 밀도가 커 작아? 더 무거웠죠? 그래갖고 가라앉을 거고요. 뜨거운 공기는 뜨겠죠.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공기는 아래로 내려올 거고 위에 있는 공기는 위로 올라가겠네?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대류 현상이거든. 그럼 얘가 올라가겠지. 그럼 위에는 공기 다시 식어요. 또 내려와요. 이게 반복이지. 이게 반복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한 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땅도 있지만 뭐도 있지? 바다도 있어요. 그냥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 수증기를 머금고 올라가요. 뭐가 발생할까?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요? 기상현상도 일어납니다. 자, 대륙간 밑에, 대륙간부터 한번 볼까? 대륙간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불안정한 층이라는 거죠. 밑줄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현상 밑줄. 온도가 떨어질 거고 대류 현상도 일어날 거고요. 기상 현상도 일어날 거예요.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럼 쭉 내려가는데 계속 내려갈까? 대륙권의 특징은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 거예요. 쭉 내려갈까? 아니, 여기 요 다음 층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 성층권이라고 해요. 성층권. 얘는 온도가 내려갈까요? 아니, 여기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를 나눈 거겠지? 온도 변화가 다를 테니까 다시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얘는 왜 올라가느냐?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 성층권에는 우리 층 하나가 있다, 그지? 무슨 층이 있을까? 그렇지, 오존층이 있어요. 오존층의 역할이 뭐지? 태양. 뭘 막아주지? 자외선을 막아주겠네요. 그러면 여기 빛은 통과를 하는데 자외선 여기 머물러 있겠지? 자외선도 태양열이야. 열이라고. 그럼 여기 있는 열기가 머물러 있겠네? 그래서 온도가 다시 올라가요.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게 되겠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럼 성층권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온도가 여기 위에가 더 높네, 아래가 더 낮네요. 그럼 여기 있는 공기는 뜨거운 게 위에 있네.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여기는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요. 그럼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뭐랄까? 매우 안정한 층이 됩니다. 매우 안정한 층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 비행기 탈 때 비행기 다 타봤지?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 막 다다다다다 지랄하면서 막 올라가다가 나중에 띵동 하면서 벨트 풀 소리 나고 그때부터 우리 위로 돌아다닐 수 있지. 근데 어때? 되게 고요해. 왜 올라갈 때는 나라라라 이지랄하는데 위에서는 고민할 때는 왜 딱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올라갈 때는 대류 현상이 매우 일어나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다다다다다 흔들려. 근데 성층권에 탁 올라갔어. 공기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나만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덜해요. 그래서 띵동 해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면서 올라가고 띵동 하는 순간 성층권 도달하였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죠. 그래서 비행기가 보통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비행기 타면 구름이 다 밑에 깔려 있지. 왜 그럴까? 구름은 어디에 깔려 있을 거니까. 대륙권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성층권 한번 특징 한번 봐볼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서 안정한 층이 돼요. 안정해지고 높이 뭐 20-30km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오존층은 알아두시고요. 오존층 동그라미. 옆에 책을 안 써있는데 옆에다 써놔. 비행기의 이동 통로로 활용됩니다. 성층권은 비행기의 통로.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의 통로. 성층권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성층권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다시 온도가 쫙 내려가게 돼요. 여기를 중간권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냥 중간에 껴있다 그래서 중간권인가 봐. 중간권.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얘 왜 떨어질까? 이유가 같아요. 오존층에 의한 열도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들 거고 얘도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적게 도달하잖아. 그러니까 온도는 다시 내려갈 거예요. 중간권은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얘는 대류 현상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당연히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는 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기상현상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납니다. 자, 중간권 한번 볼까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불안정한 층이라고요. 근데 밑줄 대류는 일어나요. 하지만 기상현상은 안 일어납니다. 대류가 일어나되 기상현상은 안 일어나요. 그리고 너네 우리 대기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외부 물질을 차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 우리 운석 떨어지는 거 알죠? 우리 별똥별 본다는 얘기잖아. 별똥별이 뭐지? 외부 물질이 그래서 타버리는 거예요. 뭐에? 대기권에서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타버리는 거거든. 그 별똥별이 대부분 중간권에서 다 타버립니다. 이 다음 10권인데 10권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보통 중간권에서 끝나요. 그래서 별똥별을 볼 수 있는 곳, 유성을 볼 수 있는 곳을 보통 중간권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유성은 중간권이 끝이에요. 중간권에서 볼 수 있다.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가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야. 운석. 뭐 큰 거 떨어지거나 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중간권 체계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뭐 유성 같은 게 관측이 되는 거예요. 중간권에서 유성 관측 써놓으면 될 것 같네요. 유성이 관측된다. 중간권에서
안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중간권 다음은 이제 열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색깔이 달라. 열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건은 다시 온도가 쫙 올라갑니다. 이때는 은지원 말이 맞아요.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근데 여기부터는 거의 우주라고 보면 돼요. 그냥 거의 우주야. 열건. 자, 열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대신 급격하게 낮아지고요. 얘는 공기가 거의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자, 공기가 희박하여 기온차가 매우 크다. 기온차 매우 크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로라 들어봤지? 예. 오로라가 보이는 지역은 대부분 열건이야. 열건에서 오로라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 더 밑에서 보니까 인공위성이 주로 있는 곳이 열건이에요. 인공위성이 있다 열건에. 인공위성이 열건에 있어요. 그냥 우주라고 생각하면 돼 열건은 거의. 지구 밖에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열건이에요. 거기 열건에 있어요. 여기 지구 밖이라니까 거의 우주라니까 이거. 여기 거의 우주예요. 지구가 이렇게 지구 지름이 몇 킬로야? 6,400인데 높이가 1,000km야. 6분의 1이니까 한 높이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우주예요 거의. 이 정도면은 우주예요. 우주예요. 인공위성의 이동 통로가 열건에 존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권에 대해서 쭉 배웠네요. 밑에 특징하면 쭉 봐볼까? 자, 기권의 제일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온실 효과죠. 온실 효과라는 건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성질이죠. 지구를 보온해주고요. 두 번째 물질을 차단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 타가지고 다 날아가는 거죠. 대기권이 없었으면은 운석 졸라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산소랑 이산화탄소 제공하고 오존층이 있어갖고 생명체 보호하고 알고 있죠? 플러스 강의 2번 한번 잠깐 봐보면은 기권을 이루고 있는 성분 누가 제일 많지? 우리 공기의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거 질소. 질소예요. 질소가 약 78% 됩니다. 산소는 21%? 한 21%예요. 나머지 그다음 나머지 이산화탄소, 아르곤 이런 애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과자 사면 들어있지? 아니 질소 사면 과자 들어있죠? 질소 요새는 질소 사면 과자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나 얘기하는데 산소 21% 있지?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산 꼭대기 올라가면 산소가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죠. 그럼 산소는 위에 올라가면 21%보다 줄어들겠네? 아니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퍼센트는 어디에나 지역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위에 올라갈수록 왜 희박해지느냐? 여기 아래쪽은 공기 1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20개가 산소인 거고 위에는 공기가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2개예요. 그래서 산소가 줄어드는 거지.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해지는 이유가 산소 퍼센트가 바뀌는 거 아니야. 개수가 줄어요. 그냥 전체 개수가 줄어드는 거지. 혹시나 알아두라고 상식적인 예요. 이렇게 되면은 기권에 대해서 배웠네요. 기권은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로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혹시 모르는데 옆에다 그래프 하나 그려볼래?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거 만약에 성층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래프 그려질까? 온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쭉 떨어져요. 성층권 없네요. 계속 떨어져요. 쭉 떨어지다가 다시 나중에 올라가요. 오존층이 없습니다. 그렇지.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 복사능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다시 올라가요. 왜? 네. 우주랑 어떻게 하면 가까우니까 올라가요. 그럼 이렇게 끝나요. 그래프가. 거기 대륙권, 열권 이러고 끝나겠지? 옆에 아무데나 그래프 그려놔요. 이거 뭐야? 오존층이 없을 때의 그래프예요. 오존층이 없다면은 그래프는 요래 될 겁니다. 자, 수권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바다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바다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물들을 의미하는 게 수권입니다. 그래서 수권을 보면은 해수, 빙하, 지하수, 강, 호수 등 모든 것들을 수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아두세요. 바다만, 해수만 수권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수 같은 경우에는 이 수권 중에서 특히 해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바닷속도 우리 중학교 때 잠깐 나오긴 했을 텐데 배웠는지 모르겠다. 수권 같은 경우에도 나눕니다. 깊이에 따라서 나눠요. 근데 깊이에 따른 무슨 분포로 나눌까? 얘도 기권과 비슷해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 얘를 나눕니다. 밑줄 쳐볼까요? 해수의 침상 구조 나와 있죠? 밑줄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깊이니까 그래프를 아래로 그려볼게. 얘는 크게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3등분으로 나눌 거고요.
당연히 물 맨 위에가 뜨거울까 차가울까? 뜨거워. 뜨겁겠죠. 태양이랑 직방이니까 온도가 높아요. 그럼 내려갈수록 온도는 점점 내려갈 것 같지. 근데 맨 위에 여기서는 거의 온도가 일정합니다. 물론 줄긴 줄어요. 근데 거의 일정하게 큰 변화 없이 거의 일정해요. 그래서 일정하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 자, 여기 바다지 지금 여기가. 우리 바다 물 가만히 있어? 파도 치죠. 파도 치지. 파도가 치면 파도 왜 치지? 바람이 부니까 치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쳐. 그럼 물이 쓸려 나가네. 그럼 여기 물이 없어져? 아니. 물 어디서 생겨? 밑에서 밑에서 올라오겠지. 무슨 얘기일까요? 얘는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여기서 섞여요. 계속 밑에서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쓸려가니까 찬물 또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돼서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 얘는 이 온도가 일정한 층은 바람이 세면 셀수록 어떻게 될까? 더 많이 섞이겠지. 그럼 이 두께는 점점 두꺼워질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즉 여기 이렇게 섞이는 층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혼합층. 자, 책 봐볼까요? 혼합층. 자, 태양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수온이 높고요. 자, 바람의 혼합작용 밑줄 쳐두고요.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수온 거의 일정 알아두시고. 자, 너네 여기서 또 실수 잘 헷갈려하는 게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지. 너네 혼합층은 대류 현상에 의해서 물이 섞인다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근데 대류라고 하는 거는 너네가 이제 섞이는 걸 대류라고 생각을 해주는데 대류는 온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를 대류라고 얘기를 해. 얘는 온도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그냥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면은 틀린 말입니다. 옆에 그 두 번째 점에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깊이에 따른 수론 분포가 일정하다.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대류 X 써놔. 대류 X. 대류 아닙니다. 대류 현상 아니에요. 대류 X. 대류 아니다. 혼합작용입니다. 또는 연직운동이라고도 얘기해. 물의 연직운동. 위아래로 움직이는 물의 연직운동. 아무튼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고요. 세 번째 점. 아까 얘기한 거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의 세기에 따라 다르겠네. 요걸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면은 위도별로 좀 달라져요. 왜냐면 위도별로 바람의 세기가 달라지거든. 중위도 지방이 아무래도 바람이 세게 불 거고 하다 보면은 어디서 제일 두꺼울까? 중위도 지방의 두께가 제일 두꺼워져요. 거의 바람이 불지 않는 뭐 북극 이런 부분은 혼합층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혼합층이. 바람이 안 분다. 자, 요게 혼합층이고요. 자, 그래서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옆에다가 위도 차이라고 써줄래? 바람의 세기. 그러니까 위도 차이에 의해서 혼합층의 두께가 달라진다도 맞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가 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 옆에다가 위도도 써놔. 아니 위도라고 써놔. 자, 요게 혼합층이고요. 그러면 이 혼합층을 지났어.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원래대로 쭉 떨어지겠죠? 쭉 이유는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가 조금 더 덜하니까 쭉 떨어질 거야. 여기를 수온약층이라고 합니다. 수온약층. 위에 온도가 뜨거워 차가워. 뜨겁네. 아래가 차갑네.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대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이 물은 가만히 있어요. 얘가 하는 역할을 볼까? 그래서 여기 아래를 심해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 심해층과 혼합층을 거의 딱 차단해요. 딱 차단해요. 그래서 너네 알다시피 생물도 우리 심해 생물을 모른다고 하죠. 우리 바닷속에 알고 있는 생물을 10%도 몰라요. 대부분 심해에 사는데 심해에 어떤 생물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일단 들어가기도 못하고 얘가 위로 올라오는 일도 거의 없어요. 왜? 수온약층이 딱 막아놔서 얘네들은 섞이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수온약층 봐보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죠. 밑에 안정한층 밑줄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밑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자 밑줄 물질 교환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수온약층은 물질 교환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고요. 이유 해수의 연지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빠떼로에 대한 얘기고요. 자, 마지막 심해층. 심해층부터는 이제 온도가 그냥 얘도 거의 일정해요. 왜? 이제 빛이 이제 안 도달한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크게 낮아질 필요 없이 깊어진다고. 이미 빛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심해층은 수온이 매우 낮고 온도 변화는 크게 없어요. 수온이 낮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위도 차이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바람이 불든 안 불든 햇빛이 있든 없든 다 생이에요. 그래서 심해층 한번 볼까요? 수온이 낮고요. 수온 변화가 없어요. 수온 변화가 없다 알아두시고 밑에 위도나 계절에 관계 없어요. 얘는 위도나 계절 따위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심해층.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죠. 각각의 특징들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밑에 특징 한번 보면은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여 지구 온도, 물도 마찬가지로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죠. 열 에너지를 수송하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여기까지가 메인이야. 수권, 직권, 생물, 아니 수권, 직권, 기권 정도까지가 메인이고요. 옆에 애들은 크게 안 배울 거야. 자, 왜 생물권? 왜 안 배울까?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 앞으로 더 배울 거예요. 생물권은 수권, 기권 뭐 어디에 다 있지 지금. 직권이든 어디 다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생물의 특징 보면은 풍화를 일으키고 뭐 광합성을 할 수도 있고요. 토양속 미생물도 일어날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특징은 생물권에 사는 물질들이 다른 기권, 직권, 생물권 같은 데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 그렇구나. 자, 마지막 외권. 외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바깥을 전부 다 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태양, 달, 별, 은하 같은 게 있어요. 자, 특징 한번 봐볼까? 외권과 지구의 물질 교환은 없어요. 알아두세요. 외권과 지구 안에 물질 교환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대기권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가 있다고? 자석이 있고요. 자기장이 얘가 이렇게 막아준다고 이렇게 있다 그랬지. 이 자기장에 의해서 플러스간이 5번 보면 그림이 나와 있지. 지구 자기장이 형성돼 있어요. 이거 베넬런데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 자기장이 태양에서부터 오는 다른 자기 폭풍들 뭐 여러 가지 태양풍들을 막아줘요. 얘네가. 그래서 이 외권과 물질 교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기도 해요. 그림 보면 알겠지? 지구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베넬런데라고 하는데 뭐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밑에 특징 두 번째 특징 지구 자기장은 우주선이나 태양풍을 차단. 오케이 방금 얘기한 얘기고요. 아무튼 외권과 물질 교환은 거의 없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지구의 5가지 권들은 서로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줄까? 서로 상호작용을 할 거야. 나도 서로 기권이 직권한테, 뭐 직권이 기권한테, 뭐 기권이 수권한테 싹 다 서로 영향을 주겠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하게 이루어 나갈 건데 지금 2번 보면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력과 상호작용에 별표 쳐져 있죠. 괜히 별표가 아니에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표를 외워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호흡은 뭐 어떤 권이 어떤 권한테 영향을 준 걸까? 생물권. 그렇지. 생물권이 기권이지. 이거 알 줄 아냐 이거야. 이거 할 줄 아냐. 예를 들면은 또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 그러면은 기권이 뭐 수권한테 또는 뭐 땅에 비를 내려갖고 뭐 육지가 깎였다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들. 예를 들면 또 사막에 바위가 있었는데 바람에 의해서 바위가 다 깎여 나갔어. 그러면은 기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준 거일 거고 화산 폭발 뻥뻥뻥 해갖고 뭐 화산재를 빵 쐈어. 그러면은 직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준 걸 거고 요걸 너네가 알 수 있느냐예요. 문제에서 여러 가지 예들을 알려준 다음에 얘가 어디에서 어디 권으로 영향을 주는 건지 맞출 줄 알면 되고요. 반대로 어느 권에서 어느 권 영향을 주는 거를 너네가 얘들을 고를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렵지 않아요. 물론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뭐 생물과 관련 있는 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번 봐두시면 알 거예요. 쭉 보면 알겠지? 예를 들면은 근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뭐 수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뭐 태풍이 있네. 또 기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 해류 발생. 아까 말했잖아. 바람이 파도를 치게 하니까 뭐 이런 것들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표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그냥 한번 읽어보고 알아두시라 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또는 화석연료가 헷갈려하는데 생물권과 직권. 화석연료가 생물의 사체가 쌓여가지고 석탄, 석유 되는 거 알지? 네. 그래서 생물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게 화석연료의 생성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풍화 침식도 되고요.
그래서 서로 균형을 이룰 것이다. 알겠습니다. 밑에 3번 얘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그러면은 지구 시스템의 어떠한 요소들이 생명들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직권은 당연히 직권 위에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죠. 직권 영향 주고요. 수권도 뭐 날씨에 영향을 주는 거기도 하니까요. 날씨도 영향을 주기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고 기권은 당연히 자외선 차단도 있을 거고 온실 효과, 그다음에 우리 산소 공급해주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 생물권은 이제 뭐 강화성, 호흡 이런 것들을 해서 기권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외권에 있는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생물들이 활동을 해 나아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밑에 개념 쏙쏙 가볼까요? 그래서 플러스 강의 9번 잠깐 보면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저렇게 쭉 나와 있지. 저런 조건들이 있어야지 생물체라는 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외부 행성들을 봤을 때 우리 막 제2의 지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요 조건들이 있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건들이 있는 경우죠.